여러분은 암각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암각화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각화가 우리 학계에 새로운 연구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서 1970년 12월에 발견한 암각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초에 경북 고령읍 양전동에서 발견한 암각화, 같은 해에 11월에 울산광역시 언양읍 대곡리에서 각각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발견되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학계의 새로운 학술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 기념비적인 발견을 두고 보도된 당시 언론 자료를 보면 1400년의 풍상을 견뎌온 최고의 벽화로 불교와 연관이 없는 신라시대의 그림이며 최고의 화랑 유적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바위 그림 유적지들이 발견되었으며 점차 이와 같은 그림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는 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대곡리 암각화와 경상북도 경주 금장대, 포항 칠포리, 영주 가흥동 등지에서 차례로 발견된 소위 양전동식 암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암각화가 발견되면서 보존과 보호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국보 제285호 대곡리 암각화는 사연댐으로 인해서 지난 40여 년 동안 물속에 잠기기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의 보존 문제는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사 미술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바위 그림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부터 그려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암각화? 바위 그림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의 인터뷰는 잘 보셨어요? 암각화는 아직 생소한 단어이고 그런 만큼 그것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사 미술의 유형을 분류하고 제작 시기와 주제를 알아보고 바위 그림 유적지의 공간성을 살펴보고 선사시대의 화가에 대해 이해한 후 조형 원칙 및 제작 동기를 알고 왜 암각화에 주목하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사 미술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장석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사 및 고대 바위 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미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동굴 백화가 되겠고, 두 번째는 바위 그림이 되겠고, 세 번째는 진일 미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그려져 있는가, 장소 또는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는가, 소지 등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동굴 백화가 되겠습니다. 동굴 속의 천장과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위 한 대 열린 공간의 바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열린 공간에 그려진 그림을 우리는 바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진일 미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멩이나 뼈 그리고 뿔 등의 특정 주제의 이미지를 새기거나 조각한 것을 말합니다. 동굴 백화는 다시 채색화와 그 다음에 성각화,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를 절충시킨 절충식 기법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채색화가 되겠습니다. 동굴 속에 그려진 채색화입니다.
이거는 동굴 속에 있는 베개, 물감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동굴 벽을 선으로 새겨서 그린 성각화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성각화 플러스 채색화가 되는데요. 지금 먼저 색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그려놓은 흔적들이 보이죠. 이 두 가지 기법을 절충해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 그림도 암체화, 그리고 암각화, 절충식 화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파이 표면에 물감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파이 표면을 쪼거나 갈거나 색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암각화라고 합니다. 또 지금 이 그림은 이 자료는 진일 미술인데요. 진일 미술은 크게 조각과 성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이미지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깎아내거나 혹은 이렇게 제거해서 입체감이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진일 미술 속의 조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일 미술 속에는 파이나 동물 뼈, 뿔 등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새겨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사미술의 유형을 갖고 분류를 한다면 동굴 벽화와 파이 그림,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작 기법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그렸는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인데요. 동굴 벽화는 동굴 속에 그려진 그림이 동굴 벽화가 되는 것이고, 파이 그림은 한데 열린 공간에 파이에 그려놓은 그림들을 전부 파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안악 3호분 속에 묘주 부인 초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파이의 표면에 회칠을 하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체화가 되겠는데, 채색 백화가 되겠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각화나 파이 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덤 속 묘실 벽에다 그렸기 때문에 이 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바위 그림의 제작 시기와 주제는 무엇이죠? 파이 그림의 분류는 그것이 어디에 그려졌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활용했는가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파이 그림의 제작 시기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시기와 주제는 구석기 시대부터 파이 그림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구석기 시대의 그림은 동물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동물의 이빨 위에다가 네모들을 그린 것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 뒤에 코가 나와 있고 몸통입니다. 그 속에 지금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것은 당시가 이렇게 아주 추운 시기였기 때문에 털이 많은 네모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었죠. 또 구석기 시대의 파이 그림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동물들이 살지 않는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대한 기린이나 물소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크기가 약 8m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파이 그림의 특징은 동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들이 아무래도 동물을 사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이 중심 주제가 되겠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동물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열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구석기 시대의 안각한데 몽골의 이시깅 통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주제로 한 파이 그림 가운데는 바이칼 호수
인근에 근처에는 레나 강이라고 하는 강변이 있습니다. 그 강변 곁에는 시시키노라고 하는 선사시대 바위그림 유적지가 있는데, 이 그림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대한 지금 말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그림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배 밑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이렇게 표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풍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풍요의 상징이 나타나면 그건 대부분 구석기 시대의 그림으로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판단을 하죠. 그 다음 중석기 시대의 그림 중에 하나는 몽골 hen티 아이막에 있는 라시안하트라고 하는 지역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참 이렇게 그 선사시대 그림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무엇이 그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리가 있고 또 여기 앞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가 한 마리 그려져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은 살지 않지만 한때 이 지역에서 살았던 동물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그림들이 언제 그려졌는지 연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어로와 수렵 장면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름목걸이나 동심원 등의 기하학적 행상들도 새로운 제재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신석기 시대의 사냥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원래 바위의 그 표면이 이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조금 밝은 부분을 선사시대의 화가들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게 좀 짙은 부분은 육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육지에서 물을 건너는 술록들을 사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을 사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냥 방법 중에 하나는 동물들이 이와 같이 물을 건널 때 이렇게 건너는 그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사냥해서 잡는 게 선사시대의 사냥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렇게 보면은 타원형,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동그라미 속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삼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신석기 시대에 주로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청동 시대가 되면 제재와 주제, 양식, 이런 등 측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그 동물을 중심으로 한 그림이었다면은 과거에 구석기 시대나 중석기 시대나 청동 시대가, 신석기 시대가 동물을 중심으로 한 주제였다면, 이 시기가 되면은 사람이 그림의 중심 주제로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사이말리탓이라고 하는 지역의 안각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한 6명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들고 어떤 의뢰를 그려가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의 그림 중에는 성교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출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자가 앉아서 아이를 낳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 그 밖에도 이 시기가 되면 활이나 청동제 전투용 도끼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중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서로 활을 들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전투용 도끼를 찬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활을 들고, 그 다음에 투구를 쓴 사람들이 그려져가 있네요. 그 밖에도 또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그전에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졌던 그림들이 이 시기가 되면 도식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형태의 양감은 단순화되고, 그 다음에 사각형 또는 삼각형 등으로 변형되면서 도식화되는 형태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면 완전히 그 양감은 제거되고 그냥 선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선으로 윤곽만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청동기 시대 안각화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것은 환상적인 맹술 행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상적인 행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자연적인 행상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동물들의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 보시면은요, 새 부리에, 사람, 다리는 사람인데, 얼굴 부분은 새가 있네요. 이렇게 새라든지, 혹은 곰이라든지, 혹은 사슴이라든지, 등등의 동물들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로, 합성을 시켜서 그리는 그림들이 되겠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환상적인 맹수 형상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위에는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맹수인데 혓바닥은 뱀처럼 이렇게 그 끝이 갈라져가 있네요. 그런가 하면은 다리는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이런 이렇게 동물들이 동물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안각화 속에서 살필 수가 있죠. 이런 이렇게 환상적인 동물들의 이렇게 연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 트루와 플레르 동굴이라고 하는 백화 속에, 동굴 속에 하이브리드 형상 속에서 이런 연연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에는 뿔은 사슴의 뿔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눈은 보시는 것처럼 부엉이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늑대의 귀, 그 다음 몸통은 말입니다. 앞발은 곰이고, 다리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다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형상들을 샤만 또는 뿔이 달린 신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은 그동안 그려졌던 이렇게 동물 제재들은 계속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렇게 스타일이 창출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들이 앞다리는 뒤로, 뒷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구부러져가 있는 그런 이렇게 독특한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들은 흑해, 지금 여기가 흑해가 되겠습니다. 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우랄 산맥이 되겠고요. 이쪽이 지금 알타이 산맥입니다. 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산 산맥, 그 다음에 대흥안령, 이 지역을 다 아우르는 아주 광역의 지역에서 이와 같은 스타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키타이 시베리아 동물 양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저 밑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북으로는 이 에니세이 강이 되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가는 이게 에니세이 강이 되겠는데 에니세이 강에서부터 남으로는 오르도스 지역,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흑해 연안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대흥안령까지 이 중앙 유라시아 전 지역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환상의 주제, 환상 동물의 주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의 세계가 이런 동물로 이렇게 형상화됐다는 걸 살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이 그림은 이거는 이렇게 몽골의 사슴돌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석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지리크에서 출토된 미라의 문신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슴돌에는 윗부분은 하늘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지하를 상징하는 그런 이렇게 제재들이 그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은 독수리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뿌리에 이렇게 사슴 뿔이 나가 있고요. 요 몸통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 속에 새, 사슴, 그 다음에 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는 안장인데요. 안장에 보시면은 여기는 물고기가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들이 투쟁하는 장면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보시면은요, 독수리가 초식동물, 사슴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몸통이 지금 이 독수리의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걸 생략을 해 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뿔이 있는데, 뿔은 다시 전부 다 새라든지, 혹은 이렇게 독수리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형상화시켜 놨었죠.
제작 시기와 주제에서 다시 철기시대의 안각화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무기를 들었거나 말을 탄 사람을 주제로 한 안각화가 또 이 철기시대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두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서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앉아가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전투용 도끼를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시기에는 그 안상이 새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재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의뢰를 거행하는 장면도 그려져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의뢰를 거행하면서 한쪽은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져가 있고요. 그다음 손을 들고 의뢰를 거행하는 장면들이 지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조금 전에까지 보셨던 그림들은 전부 다 철기시대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흉노시대가 되면은 아주 그림은 또 이렇게 재미있게 바뀌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무사가 등장한다든지 동물들이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들이 그림 속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전에는 뒤죽박죽 나열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그림들이 이 시기가 되면 하나의 기저선을 통해서 이렇게 나란히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하고 지금 흉노시대 그림하고는 완전히 그림을 그리는 제작자의 조형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조형예술에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일시점 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점 화법. 일시점 화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근법처럼 원근법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원근법이 지금까지 봤던 그림에서는 원근법은 없었죠. 그 다음에 소위 스키타이 시대의 바위 그림을 비롯한 선사미술에서는 이와 같은 일시점 화법이 어디에서도 이렇게 살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졌었냐면 정궤도식 형상들이나 나열식 이런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졌고요. 그래서 화면에 어떤 구성의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흉노시대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저선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림에는 입체감이 있는 형상과 원근감 있는 공간, 양감 있는 형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위 그림의 제작 시기와 제재 그리고 주제 등을 통일 선상에 나와놓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작 시기가 이럴수록 그림의 제재는 해당 지역의 풍토성을 반영하는 동물들이 중심 제재로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문명화 정도가 점점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그 어떤 특정한 문화기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제재들이 그림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전의 그림 속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철기시대와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동물들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대신에 사람과 도구, 생활 이기, 생활에 쓸모가 있는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뢰와 전투 등 이렇게 당시의 사회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주제들이 전면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구석기 시대의 타이가 지역의 그 롯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슴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형상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그려져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이 아니면 살필 수가 없는 제재가 되겠죠. 이 그림은 산양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산양. 몽골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물고기가 없고 그 다음 숲이 없으니까 아까 보셨던 사슴과 같은 거대한 사슴들은 없죠. 대신에 몽골은 이렇게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좋아하는 산양이 그림의 중심 제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보 제285호 대곡리 안각화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세계에도 이렇게 유례가 없는 고래들이 65마리 이상의 고래들이 이 그림 속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풍토가 그림의 지제와 이렇게 그 관계가 되어 있다. 그 그림의 지제는 초창기의 그림의 지제들은 당시에 그 지역의 풍토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이 중심 제재로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바위 그림 유적지는 어떤 공간성을 지니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바위 그림 유적지는 어떤 공간성을 지니고 있는지, 공간성, 그 유적지가 어떤 공간성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그림은 아무데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성사시대의 화가들이 아무 바위에나 그냥 바위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몇 가지 특정 지역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특정 지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물과 가까운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절대 그 바위 그림 혹은 선사시대의 어뢰 유적지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딴 봉우리, 벨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산줄기 끝자락, 산이 쭉 오다가 딱 끝나는 지점.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특히 동남쪽으로 향하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이 바위 그늘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바위 그늘이라는 것은 위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자연적으로 감실 효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물가, 첫 번째 이렇게 물 가까운 곳에 있다. 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샘, 개울, 시내, 강, 호수, 바다, 하여튼 물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곳은 절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주 금장대, 영주 가운동 등등 아까 보셨던 국보 285 대곡리 안각화도 물가에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전부 다 강가에 있다는 것이죠. 자, 국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국보 285호와 147호가 있는 천전리, 대곡리, 천전리 안각화가 있는 바로 울산 대곡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 부분에 사연댐이 이렇게 세워져가 있어서 연중에 8개월 정도는 이렇게 물이 가득 차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 가까이에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역시 이건 물인데요. 요 지금 이렇게 그 나무가 자라는 곳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동시에 외딴 봉우리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 이거는 러시아의 이렇게 그 케메르고에 있는 톰 강의 안각화인데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강가에 이 지금 바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카자흐스탄의 탐갈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인데요. 역시 좀 이렇게 숲이 있는 요 자리 저 너머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키르기스탄 등지는 물론이고 카렐리아, 스칸디나비아, 하여튼 세계 전 유적지에서 물이 그림 유적지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지금은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죠. 사막인데 타실리 아지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안각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타실리 아지에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물길이 많은 고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물이 없지만 과거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런 말 속에서 살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속에 이렇게 타실리 아지에르 유적지에 가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기린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그 물소라든지 코뿔소라든지 등등의 그림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 몇천 년 전에는 그쪽 지역이 굉장히 풍성한 물이 풍부한 그래서 초지가 풍성한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왜 그러면 물가에 이렇게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놨을까요? 아마도 그거는 물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지 않을까.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아마 물은 탄생하고 관계되어 있고요. 또 정화, 깨끗이 씻는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씻는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씻으면서 한편으로는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몽골의 사냥꾼들이 사슴을 이렇게 쌌는데
화살에 맞은 사슴이 갑자기 물속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절든 다리가 깨끗이 나아졌더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 그 사냥꾼들이 그 물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물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물 이름이 라시안 오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와 같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죽었던 것들이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회귀. 그 다음에 물은 악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은 참다가 안 되면은 홍수 신화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청소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은 이쪽과 저쪽의 경계 지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 건너 저쪽,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한다는 말 하지요. 그 강 건너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경계 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또 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타계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이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 이게 뭡니까? 탄생, 정화, 치유, 부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부정은 징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중적인 상징성과 물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는 외딴 봉우리, 그 다음에 또는 산줄기의 끝자락인데요. 주변에 산줄기들과 무관하게 바이그림유적지는 외딴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많더라. 대표적인 예들로 경주 금장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주 강동, 남원 대곡리 등등의 유적지들이 바로 별봉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울산 대곡리 안각한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바로 물 앞에 이렇게 지금 물이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우뚝 솟은 이런 봉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딴 봉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몽골의 바타르 하이르항이라고 하는 안각한 유적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끝없는 이게 수평선, 지평선 위에 산이 피라미드처럼 우뚝 솟아가 있죠. 이런 산. 여기는 그 몽골 위에 투바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는데요.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은 주변에 저 멀리 산들이 보이고 수백 가운데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외딴 봉우리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엔세이, 강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와 같은 예를 이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외딴 봉우리에 또 하나는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외딴 봉우리라 해서 그 온 사방팔방에 있는 바위에다가 다 그림을 그렸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렸느냐? 동남쪽으로 향한 바위에 그렸다. 동쪽 또는 동남쪽 그 지점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살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울산 대곡리라든지 몇몇 유적지들은 외가 있습니다. 그거는 햇빛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아침에 태양이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빛이 든 곳,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나선형 무늬를 이렇게 그렸고요. 또 빛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있는 부분에 십자가를 그렸네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태양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호들이. 그 다음에 바이그림 유적지는 이런 이렇게 빛에 의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로 이렇게 그 유적지 중에 이렇게 유적지의 요건 중에 네 번째로 바위 그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꺾여져가 있는데 위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면 이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물에 젖지가 않죠. 자, 연구자들은 이 바위 그늘에 대해서 바위 그림은 암음해화다, 암음해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왜 이렇게 불렀느냐? 이것은 위가 앞으로 튀어나온 바위 표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비에 이렇게 닿지도 않고, 그 다음 비에 안 닿는다라는 것은 물이, 없다라는 것이고, 물이 없다면 있기가 않겠죠.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의 다른 바위들보다는
훨씬 그 풍화가 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곳에는 이렇게 그 선사시대의 바위 그림들 혹은 선사시대의 어뢰의 성소들이 많이 관찰되는데요. 이렇게 암음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이런 여기가 튀어나온 곳, 그래서 바위 그늘이 되는 것이죠. 바위 그늘. 암음을 풀이를 하면 바위 그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종합적으로 이 공간성을 살펴보면 상가, 그 동남쪽 기슭의 바위, 그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물, 그 다음에 바위, 산, 하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 솟아있는 외딴 봉우리는 우주산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땅이나 물 속에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산이 그냥 이렇게 땅 위에 딱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그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혹은 이렇게 밑에 물이 있다면 물 속에다가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그는 하늘과 닿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은 3개, 3개의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땅속 등의 3개가 하나의 축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곳은 특이하게도 어떤 현상이 또 이렇게 관찰되느냐면 음향증폭 현상이 관찰됩니다. 음향증폭 현상이라는 것은 소리를 적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아리처럼 이렇게 메아리져서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이야기가 다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선사시대의 화가들은 이와 같은 공간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유적지로 삼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선생님, 선사시대 화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선사시대의 화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사시대의 그림, 이렇게 바위 그림 유적지를 살펴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든 곳이 많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작하기도 힘든 공간이죠. 밤을 디딜 수 없는 절벽의 바위 그늘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여기는 절광성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의 높이는 약 한 30m 이상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사람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한 명이 조심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좁은 폭이 남아있고 바로 밑에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처마처럼 이 앞이 튀어나왔죠. 이런 곳에 이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주변에 그리기 좋고 편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다 놔두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높이가 사람이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해서 발을 흩어지면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공간, 그런 공간에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보면 지상에서 높이 솟은 바위의 윗부분에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들을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한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그림들을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특별한 어떤 목적 없이 그냥 한 낙서다, 의미 없는 낙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보고 같은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연구 경험들이 쌓이고 연구 자료들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떤 이렇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양식 혹은 특별한 이렇게 동일한 현상들이 관찰되므로 전문적인 화가가 그랬을 것이다. 전문적인 화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렇게 견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림들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그리는 걸 현지 민속 조사라든지 인류학 조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부족의 샤만이 그렸을 것이다. 부족의 샤만이 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였네요. 주민들이 특별히 이렇게 의미 없는 낙서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화가가 그렸을 것이다. 샤만이 그렸을 것이다. 세 가지의 의견이 갈려져가 있네요. 자, 의미 없는 낙서다.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의미 없는 낙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덤 주변에 있는 둘레돌에도 이런 그림이 그려져가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게 있고, 특히 이렇게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공간, 그게 높은 바위에다가 이렇게 그와 같은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와 같은 그림들이 관찰이 됨으로써 누군가, 이런 그림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낙서라고 한다면 아무 데나 아무 곳에 있는 바위라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의 바위에 높은 곳에 그림이 그려져가 있고, 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그려져가 있고, 동일한 주제들이 계속 풀에서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 지금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림 위에 양식, 제자 등에서 뭐가 살펴지느냐면, 일관성이 살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아무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낙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양식이 같고, 제재가 같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전문화가 그랬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주장들 속에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수렵 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면제를 받았을 것이다. 대신에 뭘 했느냐?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종사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군의 연구자들, 그러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미술학교, 오늘날의 미술학교, 미술대학교에 해당하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 왜냐하면 양식과 제재가 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특별한 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반복해서 그렸지 않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부족의 샤만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베리아의 샤만이 북을 치면서 의뢰를 거행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시베리아의 춤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느냐면, 자, 이 이런 그림들을 누가 그렸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그쪽에 있는 그 주민들이, 샤만들이 은밀하게, 의뢰를 거행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지금 여기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한참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위에 구멍이 한 개 나 있네요. 제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니까 손이 다 들어갈 정도의 큰 구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현지 주민들은 이 바위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 신인데, 이거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이지만, 보통 사람들 보면 이게 도대체 신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얼굴처럼 이렇게 쪼아서, 눈을 이렇게 그렸네요. 눈을 그린 다음에 여 위에는 뿔도 장식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상을 표현해놨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시베리아 샤만들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의뢰를 거행했던 것입니다. 신의 강림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이런 행상을 통해서. 이런 행상들은 당연히 부족들의 신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렇게 신상 앞에다가 현지 주민들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지금 이거는 소에 이렇게 두개골이 되네요. 근데 처음에 바쳐졌을 때의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골은 아니죠. 완전히 살이 붙어 있는 동물의 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살은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샤만이 바위 그림을 제작하였다는 주장, 의뢰를 거행하기 위해서 바위 그림을 그렸다는 주장을 우리는 그게 설득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부족의 샤만이 그렸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그와 같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현재 주민들이 이와 같은 인적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의뢰를 거행했는데 이와 같은 비명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를 모시거나 축제를 거행할 때 항상 우리가 뭘 합니까? 제상에는 영정 사진이거나 지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방, 영정 사진이나 사진이 없으면 반드시 지방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념 조각상들을 이렇게 제작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의뢰를 거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은 아니지만 1800년대에 프란체스코 디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정어리 축제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가운데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정어리 축제의 주인공 신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의뢰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사시대의 화가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선사시대의 화가들 중에는 사냥꾼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는 주장도 최근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냥에 나가기 전에 모의 사냥 의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의 사냥 의뢰라는 것은 실제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 나가기 전에 똑같이 그와 같은 이렇게 예비, 모의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냥을 해보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이런 일들도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몽테스팡 동굴 속에 곰 형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속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창을 이렇게 던진 이렇게 자국이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실제로 학술 도서 속에도 많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면, 플로베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몽골 고원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여행 과정에서 피그미족의 모의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이렇게 피그미족들이 사냥을 하기 전에, 좋은 곳을 골라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그쪽에서 전부 다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려진 그림을 향해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썼던 화살을 들고 사냥에 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골코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민속학자가 퉁구스족의 사냥꾼을 이렇게 관찰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퉁구스족들의 사냥꾼들이 이런 자연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총으로 그것을 이렇게 사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또 이렇게 아까 보셨던 몽테스팡 동굴 속의 곰 형상도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바위 그림 속에 표현된 행상 하나하나가 이례적이고 또 즉흥적인 감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바위 그림 속의 행상 하나하나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시대의 화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이자 어부였으며 샤만이자 동물 생태학자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마저도 통찰할 수 있는 영한, 영적인 눈을 지니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상을 창조하는 일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과 동격인
선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본격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존재였을 것이다. 선생님, 다윗 그림의 조형 원칙은 무엇인가요? 다윗 그림의 조형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자, 선사미술을 오늘과 같은 지각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을 사용하죠. 단축법도 사용하고. 원근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그리는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감에 따라서 사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단축법도 이렇게 그 정면에서 어떤 형상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의 온전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단축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사시대의 미술은 이와 같은 원근법이라든지 단축법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조형 원칙, 조형 방법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사미술의 조형 그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주, 대, 종, 소. 그 다음에 물체 중심의 지각을 했고요. 다시점 화법을 활용했다. 그 다음에 지적 사실주의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대 종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또는 공간을 구성할 때 그림의 중심 제재, 중심이 되는 것. 즉, 주인공은 크게 그리고, 그 다음 보조적인 제재들. 그러니까, 주인공 말고 협역들, 엑스트라, 소위 말해서 엑스트라들은 적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그 협역, 그 다음에 보조역 등은 그 제재의 비중,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형상은 언제나 중앙, 높은 자리에 크고 정교하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굴이나 암맥 등 그림이 연속적으로 쫙 이어져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곳, 전체 중앙 또는 전체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다가 중심 주제, 그러니까 주인공과 중심 주제가 그 전체 중심 또는 전체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그런 주인공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 앞번에 보시던 그림인데요. 트루와 플레르 동굴 속의 합성동물입니다. 이 행상을 보면은요, 이 행상은 다른 것보다 높은 데에 그려져가 있고, 그 다음에 2배 이상의 크기로 그려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몽골의 조라하트라고 하는 지역의 안각한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앞면의 높은 곳에 상향을 크고 우아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밑에 있는 무사냥들은 아주 작게 그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부분에 아주 작은 형상들의 사냥들이 그려져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크게 이렇게 아주 우아한 사냥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즈바야니에라고 하는 건데요. 이즈바야니에는 남부 시베리아의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돌기둥입니다. 돌기둥인데 이 속에 사람 형상들이 새겨져가 있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형상, 그건 중앙에다가 얼굴을 그려놨는데 중앙에다 그리고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아주 작게 그 주인공이 아닌 보조적인 형상들, 협역들 이런 것들을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구려 고분백화 속에 이렇게 그 주인공과 그 다음에 그 시동들을 어떻게 그려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수산리 고분백화 속인데요. 수산리의 주인공 한번 보실까요? 주인공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을 보조하는 시동이 지금 일산, 햇볕을 이렇게 가리는 양산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근데 그 시동은 몇 배나, 2배 이상 작게 그려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체 중심의 지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사미술에서 물체 중심의 지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의 재재가 그리는 사람보다 그림의 재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가 사물을 이렇게 다가가서 사물의 가장 특징이 잘 보이는 것, 그걸 이렇게 찾아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그 전체를 통괄하는 기저선이 없습니다. 형상 하나하나가 모두 저마다 고유한 기저선을 가지고 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거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선사시대에는 공간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구성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 않은가.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라스코 동굴의 우물 속에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들소가 한 마리 그려져 있네요. 근데 들소 맞은편에 사람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들소가 요 사람을 받았어요. 사냥 과정에서 생긴 어떤 사고로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물체 중심의 이렇게 특징은 표현 대상물을 어떻게 배치하면 그것이 지닌 가장 고유한 특성들이 제대로 이렇게 화면에 드러날까? 여기에 대해서 선사시대의 화가들이 고심을 했던 어떤 결과, 이와 같은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차적인 선사시대의 그 화가들의 1차적인 관심은 표현 대상물이 지니고 있는 온전한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여기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치된 형상들은 서로 간의 이렇게 비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보다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의 고유한 특징들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들은 이 그림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다시점 합법은 역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던 이렇게 그 물체 중심이라는 거하고 같은 이렇게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의 형상일지라도 또 그것들이 여러 개의 각도에서 이렇게 사물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들이 모여서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데 그 세부 하나하나가 어떤 지점에서 바라볼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것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일부는 환조적인 지각이라고 합니다. 환조적인 지각. 자, 잘 보시면요. 여기 지금 마차가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마차에서 사람은 이렇게 바라본 그림입니다. 바퀴는 이렇게 바라보고요. 동물도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을 그리는데 3개, 많으면 4개, 5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근법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의 눈에서 이런 그 선사시대의 화가들의 다시점 합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봤을 때는 매우 어떻게 되느냐,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죠.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참 선사시대의 화가들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는 정원입니다. 자, 정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네요. 그게 물이 이렇게 지그재그 무늬로 그려져 있고요. 사람은 옆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주변에 전부 다 나무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지금 원근법으로 그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까요? 원근법으로 그린다면 아마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근법에 맞춰서 이렇게 소실점이 있는 곳에 사라져 들어가게. 그래서 여기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 가야 되겠죠. 이게 정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맞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 화가들은 어떻게 그렸느냐면은, 자, 정원의 그 연못은 사각형이지 않느냐, 정사각형이지 않느냐. 전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봤을 때 이 정사각형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점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서가 있는데 이 나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면 나무가 똑같은데 왜 이 나무는 적고 이 나무는 크냐? 이게 다 같지 않느냐? 그래서 뭐냐면 각각의 형태들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 이 나무를 그릴 때는 여기 서서 바라보고요. 이 나무를 그릴 때는 여기서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개의 시점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렇게 그 다시점 화법을 최근에 이렇게 피카소라고 하는 큐비즘을 창시한 화가가 다시 이렇게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이 피카소라는 화가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사람은 저쪽에 이렇게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 귀가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도 분명히 귀가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상반된 시점을 갖다 하나의 화면 속에다 벤치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람 혹은 사물의 온전함을 이 그림 속에다가 구현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지적 사실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적 사실주의에 대한 대립되는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로 감각적 사실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감각적, 지금 현재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건 저렇게 생겼지, 안 봐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이미 경험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을 형상하는 것이죠. 또 할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사람한테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선사시대 사람들은 생명선, 심장,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했는데, 이런 신체 내부 기관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저 심장이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도 뭐냐면 옛날 화가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당연히 뭐냐면 경험론적으로 그걸 알고 그것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부분, 보이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부분들도 선사시대의 화가들은 그걸 이렇게 경험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와 같은 정보들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표현되어진 각각의 행성들을 통해서 당시의 화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대곡리 안각화 속에 이렇게 그 호랑이인데요. 호랑이의 신체 속에 이렇게 쭉 내부 기관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쭉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코끼리인데요. 코끼리에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심장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하트 표시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미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임신했는 엄마의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 그림으로 이게 우리가 엄마의 배를 보면 아이가 들어있는지 보이나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얘는 이렇게 분명히 그 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그림 속에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고래가 한 마리 있는데요. 고래의 배에 이렇게 줄무늬가 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고래 하면 이렇게 등만 생각하지만 경험으로 고래의 배에는 줄무늬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그리는 것이죠. 선생님, 바위 그림의 제작 동기는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들을 왜 그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렸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그림들을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를 위한 미의 추구라고 생각을 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실제 사물의 대역, 실제 사물을 대신하는 역할이 필요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을 기념하거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기 위한 교육용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통합을 시도하고자 한 것,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 몽골에 있는, 후랭읍주르 핫담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안각한데요. 보시면은, 이 사슴을 그리는데, 사슴이 너무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참 잘 그렸구나. 그래서 뭐냐, 이런 그림을 볼 때는 이 회화적으로, 그러니까 조형론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이렇게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면 당연히 미를 위한 미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사의 이렇게 고대파의 그림 속에 그려진 형상들이 조형론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물의 대역을 이렇게 형상한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의례를 그행하는데 실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그 백마의 머리가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백마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주변에다 이렇게 딱 안치를 시켰는데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제물을 바칠 정도라면 여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어떤 그림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신의 대역을 하는 것, 신상을 그린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주술사나 샤만 등은 그들이 믿는 신상을 제사장 가운데다, 제사를 지내는 한가운데다가 딱 안치시켜 놔놓고 의례를 거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신상을 형상함으로써 신의 존재 또는 신이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물의 대역이니까 사냥감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잡고자 하는 대상물인 곰을 그린 다음에 활이나 창을 던져서 사냥의 행위를 흉내내고 사냥의 성공을 실제로 기원했다는 것이죠. 자, 실물의 대역은 그러면 뭐냐? 모의사냥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주의 마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싫어하는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공격하기는 힘들지만 그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그 사람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다 눈을 찌른다든지 혹은 심장을 찌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너 맛 좀 봐라. 좀 이렇게 그 기분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렇게 그걸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주의 대상을 그리거나 만든 다음에 그것에 심장이나 눈을 찔러서 고통을 가하면 실제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고통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웅. 짚으로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심장, 눈 이런 부분을 바늘이라든지 칼을 찔러서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이 실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그런 신상들이 있는 자리들은 집단의 당연히 뭐냐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장소들은 신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그려진 것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구멍을 뚫거나 그릇을 깨뜨리거나 그림을 훼손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신상 앞에 바쳐진 희생 제물의 흔적들은 그림이 실물의 대역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특정 사건 기념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어떤 교육용이었을 것이다. 그려진 형상들은 특정한 사건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해주는 어떤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례적이면서 개인적인 체험들을 그게 이렇게 그림으로 안 그려놓고 그냥 보고 이렇게 끝내버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이 되겠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나가면은, 그렇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오랫동안 공유를 하게 되겠죠. 동질의 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그림 문자를 통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지금 이건 대곡 양각화 속에 이렇게 그림들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지역에 지금, 거북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고래가 그려져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고래를 잡는 장면들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고래의 어디를 공격하면 가장 좋을까? 그물은 어떻게 만들까? 배는 어떻게 만들까? 이런 이렇게 정보를 가르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뭐냐면, 이거는 석인상이라고 하는데요. 투르크 시대의 석인상. 우리가 이렇게 돌걸 하는데, 돌걸 시대의 석인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은 당시에 이렇게 그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모여서 제사를 거행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일대기를 기념하고, 회고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만 볼 때마다, 또 이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상을 기록하고 또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조형예술 활동의 밑바닥에는 소통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의 화두가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제재, 특정한 상황을 형성한 장면, 동일한 패턴으로 그려지거나 만들어진 조형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선사학자들은 바로 바위 그림 등 조형예술품들을 교육용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통합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림이 그려진 제자들을, 그림 속에 그려진 제재들을, 이것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특이하게도 두 가지 이질적인 세계, 서로 다른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거나 종의 일반적인 어떤 카테고리로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매한 어떤 성격을 지닌 동물들이 그려져가 있다. 이러한 제자들의 특성을 놓고서 바위 그림으로서 뭘 했느냐면 세계의 통합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거북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대곡 양각화 속에 있는 거북인데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 몸통은 위를 보면 위는 둥글입니다. 그 다음 배는 이렇게 팽팽하죠. 둥근 것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거는 하늘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는 팽팽한 배는 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천원지방. 천원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하늘이 둥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방, 지는 땅인데 땅은 네모가 나다, 핀핀하다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이와 같은 이렇게 그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는 또 흥미롭게도 그 머리가 몸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래서 뭐냐면 거북이 머리는 그 한문으로 쓸 때 거북이는 귀라고 쓰죠. 그래서 귀두 이렇게 하는데 기두가 됐을 때 이거는 남성의 상징이 되죠. 근데 그 기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여성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 한 마리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남녀 양성구유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신적인 존재와 같은 이렇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사시대 사람들은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북이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북이는 바깥에 육지로 나와서 알을 낳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또 이렇게 그 알을 낳을 때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물과 그다음 땅 위를 물속과 땅 위를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속에 가서 살 수가 없죠. 근데 거북은 자유롭게
물속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이런 역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고래가 있는데요. 고래는 새끼를 낳습니다. 젖을 먹이서 키웁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이라고 하죠. 포유동물은 일반적으로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고래는 특이하게도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살죠. 자, 펭귄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펭귄이 있는데요. 펭귄도 한번 보실까요? 펭귄은 물고기입니까? 새입니까? 펭귄은 당연히 새입니다. 새인데 펭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으면 뒤뚱거리지만 물속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을 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이 그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슴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슴의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나무처럼 이렇게 뿔이 나 있네요. 이 나무는 당연히 여기서는 우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상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물속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런 이렇게 존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수한 존재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것이죠. 특수한 이렇게 동물의 조형을 통해서 선사시대 화가들은 서로 이질적인 세계와 소통, 대통합을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놨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려진 형상 하나하나는 세계와 세계 사이에 이렇게 생겨있는, 아까 보니까 우리가 강, 물 이런 것들은 타계, 경계 지역을 갖다 나타낸다고 했지만 그 경계, 간극을 이어주는 그림은 교랑이자, 다이자, 메신저의 역할을 이런 그림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바위 그림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위 그림을 우리는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림을 우리가 이런 그림을 공부하고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위 그림은 문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간이 걸어온 문명화의 길을 이게 조형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한 데는 유일하게 사람의 손으로 그리거나 만든 유물, 유적, 유산이 바로 이렇게 바위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썼던 도구들은 고고 유물이 되겠죠. 고고 유물과 조형 예술,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형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가 이렇게 나기 전까지 인간이 걸어온 문명화의 길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주목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생각한 세계,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알지 못하는 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한 것도 그릴 수가 없고요. 사람은 그림을 그리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알고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 안 듣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생각한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것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어쩌면 기록물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사냥 대상물을 포함한 동물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모습, 생활 도구 이런 것들을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활용했던 기호, 사유세계, 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믿었던 현실적인 이렇게 세계를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세계 표현들도 해놨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세계관, 이런 것들도 살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당시 이 지역은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사막의 기린이라든지 코뿔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그 사막이지만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그 물이 많은 아주 이렇게 그 풍요로운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의 서식 환경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서식 환경을 복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어떤 게 의복을 입고 있었는가? 지금 보시면 동물 가죽을 둘러쓰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복과 지니고 있었던 무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활동을 했는지, 사회 발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바로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동물의 귀, 그 다음에 동물의 꼬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카프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몽골이라든지 시베리아의 오지에 사는 부족들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동물 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렇게 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 남녀관계, 이런 것들도 그림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죠. 자, 가족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남녀 및 가족관계, 이웃과의 협력 및 갈등 등 이렇게 사회 상황의 사회생활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그림들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세계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형태를 중심으로 머리에 동물이 한 마리 그려져 있고 어깨에도 이렇게 두 마리의 동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머리 위로는 이렇게 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죠. 바위 그림 속에 표현된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선사시대 인류가 보았던 것, 만들었던 것, 썼던 것, 생각했던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전부 파악하고 또 복원해낼 수도 있습니다. 바위 그림을 주목해서 이렇게 복원한 사실들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털이 많은 매머드 현상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날씨가 추웠다는 것을 당연히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소나 기린 등의 행상으로서 8,000년 전의 사하라가 지금과 같은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몽골 고비 사막에도 한때 코끼리와 타조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고래를 잡았다는 사실을 안각화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조형예술 속에 사람들의 지각 방식 및 공간 인식 능력, 관찰력, 표현력 등을 이렇게 살펴낼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선사시대의 화가들이 지니고 있었던 변별력, 분류 방법 등을 갖다 동시에 살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건 전부 다 이렇게 대공양각 속에 초창기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초기의 그림들인데요. 초기의 그림들은 굉장히 잘 이렇게 비례가 맞는 비교적 사실적인 이렇게 형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 그것마저도 이렇게 살필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틀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산양 하면은 사슴하면 머리는 계속 불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멧돼지 머리는 계속 같은 양상으로 그려집니다. 호랑이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그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고유한 속성들을 선사시대의 화가들은 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화가들이 얼마나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정교한 어떤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표현력이라는 게 얼마만큼 이렇게 정교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런 그림들이 증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뼈 조각에 그려진 술록과 연어의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술록이죠. 요 사이사이에 연어들이 그려져 있네요.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동물의 다리입니다. 다리. 동물의 다리를 보면 우리가 달리고 있는 동물의 다리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의 눈은 태화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순간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이런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비디오 촬영을 한 다음에 동물들이 달리는 모습을 비디오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렇게 돌려줬을 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비디오도 없었고 사진기도 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동물들의 이렇게 순간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관찰력, 기억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살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이렇게 형상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그림이 덧그려집니다. 하나의 바위 속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또 그 위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와서 또 그리고 그리고 철기 시대 그 다음에 고대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갖다 계속 그림 위에다 또 그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본다면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림 훼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바위 속에 바위 위에다가 여러 시기의 문화를 사람들이 남겨놓음으로써 이걸 잘 분석을 한다면 어떤 문화가 어떤 식의 이렇게 발전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를 우리는 살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 표면에 문화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역사를 살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 속에 보시면은요, 이 그림 속에 색깔들이 좀 많이 다르죠. 다른데 여기에 보면은 요런 이렇게 그 분홍빛 색깔, 분홍빛 색깔들이 이 그림에서 제일 먼저 그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그 고래들, 이렇게 그 고래들이 그려졌고 그 위에 이런 그물들이 그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고래를 그린 사람들이 왔고 그 다음에 그물을 그린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 여기만 보더라도 세 번의 다른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이 분홍빛 위에 이 갈색, 황토색, 그 다음에 갈색, 그 다음에 붉은색 이런 그림들이 여러 겹으로 덧그려져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이 몇 번에 걸쳐서 그려졌는지 그 다음에 초창기의 그림의 주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위 그림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바위 그림은 무는 자료가 없었던 시대의 문화상을 살피게 해주는 귀중한 인류의 기억의 저장고다. 그 다음에 바위에 새겨진 행상 하나하나를 통해서 인류의 시원 문화, 그 변화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씩 복원해낼 수 있는 그것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또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문화를 밝혀낼 수 있는 문화의 코드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 인류의 문명화 과정을 차례대로 이렇게 탐색해낼 수 있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위 그림을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바위 그림의 중요성을 우리는 속된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선사 및 고대의 바위 그림의 세계에 대해 잘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원 문화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어떤 것이 독창적인지, 또 무엇이 의수한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질문을 받아도 이제 우리에게는 울산의 대곡리와 천전리 같은 세계적으로 걸출한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유적은 제작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8,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고래잡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복원된 그림 속에는 여러 척의 배들이 협력하여 고래를 잡는 모습과 작살이 꽂힌 고래, 잡은 고래를 끌고 가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들은 이 그림을 통하여 울산 장생포를 중심으로 한 동해 바다가 선단식 고래잡이의 발상지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에 그려진 암각화 하나가 한국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암각화에 대한 바른 보존과 복원 연구야말로 우리 시원 역사를 지키고 찬란한 문화를 알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인쇄하여 정리해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